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과 충남, 경북 등 내륙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올해부터 산사태 경보를 내리기 전 예비 경보를 발령하도록 해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완성차 회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검증하고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의 주성분 GLP-1의 작용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사람 뇌 조직에서 GLP-1의 작용 부위를 찾아내고 생쥐에서 해당 부위를 자극한 결과 쥐가 식사를 멈추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사가 지연됐던 유럽의 차세대 발사체 아리안 6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연구팀이 개발한 위성 등이 지구 저궤도에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한 장맛비의 원인은 2, 3일에 한 번꼴로 한반도를 통과하는 저기압입니다. 중국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원리인지 김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국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9일부터 강한 장맛비의 원인은 저기압이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저기압이 발달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제주도 부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상층의 기압골과 함께 건조역이 주기적으로 남하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부터 저기압이 발생해서 저기압이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동쪽으로 빠지면 그 자리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차지해 정체전선을 강하게 발달시키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열흘가량의 장마 기간 동안 저기압이 5차례, 2, 3일에 한 번꼴로 지나갔습니다. 중위도권에서는 북쪽의 찬 공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약화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불어올 때 이 중국 내륙 쪽 또는 중국 남부 쪽을 중심으로 한난의 경계에서 굉장히 강한 저기압들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비되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섞이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 위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며 상승기류, 즉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한반도로 유입됩니다. 장마철 잦은 저기압 통과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건 아니고요. 2022년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장마로 기록됐던 해인데 그 당시에도 6월 말 7월 집중호우는 이런 이동성 저기압에 큰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는 아닌데 2020년처럼 이렇게 꾸준히 또 저기압이 계속 발달해 와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기압의 발달 추세가 장마가 끝나도 여름 내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산사태 예비경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피해 발생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산사태 예비경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사태 예비경보는 올해부터 추가로 도입한 산사태 특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경보 2단계 사이에 한 단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등에서 집중호우 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산림청에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의 대피소가 어딘지 미리 알아두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올해 도입된 산사태 예비경보는 산사태 경보 바로 전 단계로 사전 대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강제명령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예비경보가 내려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와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이렇게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서울 한양도성 성곽 일부가 무너지는 등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과 뒤엉킨 돌들이 비탈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서울 한양도성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 마을 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7시쯤에 제보를 했어요. 견고했던 성벽의 형체를 잃은 구간만 30m가량. 서울시는 곧장 일대 보행로 출입을 막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무너진 구간에 대해서 이제 방수포를 덮고요. 무너진 돌들이 저 밑으로 굴지 모르니까 밑부분으로 내가지고 그 낙석 방지방을 설치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회 데크를 설치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600여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양도성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뽑혀 예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 전문가들은 자연적 이유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으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가운데 하나인 충남 공주 공산성의 탐방로가 무너지는가 하면 700년가량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경북 안동 용계리의 은행나무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국가유산 풍수해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갈수록 장맛비 양상이 국지성 폭우로 바뀌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GLP-1 기반 치료제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포만감을 주고 체중 감소 효과까지 있어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유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그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두 마리의 쥐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왼쪽 쥐와 달리 오른쪽 쥐는 충분히 먹지 않았지만 곧바로 먹는 걸 중단합니다. 배부름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가짜 포만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유사체가 뇌 시상하부에 작용해 먹지 않아도 가짜 배부름을 만든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GLP-1 작용 뇌 부위를 찾기 위해 사람의 뇌 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뇌 시상하부 위쪽 신경에게 GLP-1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쥐의 뇌 조직에서도 같은 부위에서 해당 수용체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광유전학을 이용해 쥐의 GLP-1 수용체 신경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한 결과 가짜 배부름으로 쥐가 식사를 멈추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감정 측정을, 쥐를 통해서는 신경 측정을 진행하는 중개 연구 전략으로 비만약의 기전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개 연구로서 사람과 쥐를 모두 사용을 해서 음식을 먹기 전부터 배부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새로운 종류의 비만 치료제 개발은 물론 메스가움이나 구토 등 기존 비만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음식 중독을 잘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 폭식을 치료하는 약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다른 기전, 별로 따로따로 치료하는 식욕 억제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체중 감소라는 뜻밖의 효과로
꿈의 비만약이 된 GLP-1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를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야간과 원격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 유급 판단을 내리는 시기와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집단 유급 사태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학년별 교육 과정을 재편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내년에 의사 국가고시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암센터 의사들이 진료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암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진료 유지가 어렵다며 기존 암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신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소 범위는 과별 진료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의 여파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발사체 아리안 6호 로켓이 4년의 지연 끝에 발사됐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현지 시각 9일 오후 4시쯤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6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ESA는 오후 3시쯤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데이터 수집 관련 경미한 문제를 발견해 점검을 마친 뒤 예정보다 1시간여 늦게 발사했습니다. ESA는 애초 아리안 6호 발사 시기를 2020년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와 개발 도중의 기술적 문제로 4년 지연됐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이번 로켓의 첫 임무는 대학에서 개발한 11개의 연구용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실어 나르는 것인데 이 중에는 한국 연구팀 위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리안 6호는 아리안 5호를 대체하는 유럽의 차세대 로켓으로 이번 첫 발사는 재사용 가능 로켓 상부가 태평양에 안전하게 낙하하면 임무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ESA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 원자력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원자력 전지는 지난 2022년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날아갔는데 1년 반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일본. 하지만 착륙 이후부터 탐사선은 연락이 두절됐다가 연결됐다가를 반복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문제는 전력 공급원인 태양 전지였습니다. 当初の方向を向いていないような姿勢になっているという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が考えられる内容になってございます。 달에선 한번 밤이 되면 14일 동안 태양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대부분의 기기가 영구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태양 전지에만 의존해 달 탐사를 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 연구진은 지난 2022년 플루토늄 동위 원소를 이용해 열출력 시바트급 소형 원자력 전지를 만들어 누리호에 실어보냈습니다. 발사할 때의 강한 충격과 페어링 과정을 모두 견뎌내고 지구 저궤도에서 1년 반 동안 고장 없이 120mW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방사선을 맞으면서 그다음에 극한 온도도 있으면서 우리가 만든 원자력 전지가 우주에서 이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검증된 한국형 원자력 전지는 2032년 달 탐사 때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원자력 전지를 생산해 운용까지 가능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우리나라 3곳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들과 국내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개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인 2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과 한인 석학과의 대화 등이 열리고 기술별 연구 동향과 전망을 소개하는 학술 분과 8개를 포함해 총 15개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올해 행사는 강남구와 과총이 함께 여는 제1회 테헤란밸리 과학축제와도 연계해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인 과학기술인은 협력과 교류의 주인공이자 선두주자라며 더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질주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둘러싸고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9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시청역 자동차 돌진 사고. 질주하는 차에서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떠나보내고 말았던 강릉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 결함인지 판단이 엇갈리는 사고가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를 명백히 가려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했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의 발을 실시간 촬영해 무슨 페달을 밟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이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의 진실을 가려주는 획기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시엔 수요가 많지 않고 제도적 지원도 없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완성차 회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택 사양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많이 개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아무도 안 선택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인증을 해서 제대로 품질이 되는 것을 정부에서 검증을 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보험 단체에서 지금 페달 채널이 들어가면 뭐 7%, 8%까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정부는 개인의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강제할 수 없어 조만간 자동차 회사들에게 다시 한번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종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이 국장 대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장관급 회의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모니터에 등장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회에서 인공지능 아나운서는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가명 정보 처리 기술을 지원하고 시험, 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늘릴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3기 5궤 광고물 자유 표시구역을 2026년 중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 플랫폼 펜뷰가 월드 AI 크리에이터 어워드를 열고 AI 미녀 뽑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 전 세계 AI 콘텐츠가 만든 1,500명의 AI 미녀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 여성, 최근 열린 세계 미인 대회에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주인공들입니다. 모로코 출신의 라일리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프랑스의 라리나, 3위는 포르투갈의 올리비아 씨인데요. 그런데 이 여성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AI 미인 대회에서 세 가상 인물이 탑3를 차지한 거죠. 심사 기준은 아름다움과 기술, SNS, 영향력입니다. 특히 얼마나 실제 사람처럼 구현됐는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우승을 차지한 라일리에게는, 정확히 말하면 라일리의 개발자에게는 상금 약 688만 원과 2천만 원을 웃도는 비즈니스 특전,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스 AI로서 자랑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라일리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요. 나는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진 않지만 우승해서 진심으로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2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세미 아짓 마누차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개막한 반도체 장비 재료 전시회인 세미콘 웨스트 2024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누차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은 1,09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매출 성장은 2년 만이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이미 진행 중인 전체 반도체 장비 매출 성장은 내년에도 약 17%의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매출을 1,275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던 삼성전자 노조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파업 마지막 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획을 바꿔 업무에 아예 복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조 창립 휴가 보장과 조합원 평균 임금 3.5%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추산한 파업 인원은 6,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반도체 설비와 제조, 개발 직구는 5,200여 명입니다. 노조는 지난 1차 파업에서 분명한 생산 차질을 확인했다며 사측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가 되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이 멈췄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고객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노조 파업을 맞닥뜨리면서 치열해진 반도체 시장 선점과 함께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980년대 PC통신의 후신인 포털 서비스 천리안이 오는 10월 서비스를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천리안 운영사 미디어로그는 사업 환경이 바뀌며 더는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 오는 10월 31일 천리안 서비스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리안은 오는 11일부터 메일과 주소록 백업 기능을 열고 기존 이용자들의 자료 저장과 이메일 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리안은 지난 1985년 PC통신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2007년과 2012년 각각 서비스를 중단한 하이텔과 나우누리에 이어 39년 만에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페달 블랙박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국토부에서는 보험료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이 발생할 때 즉시 밟고 있는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브레이크를 힘껏 밟는 연습도 평소에 필요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